내려지면서 대구 거리의 질서는 회복됐다. 그러나 이제 시위는 대구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됐다. 대구에서 밀려난 군중들은 화물차나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탈취해 경북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경북 영천시는 당시 경북에서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다. 당시 영천에서는 미군이 대구에 진주한 다음 날 새벽 1시 대구에서 온 50여 명의 선동자와 군민 수만 명이 일제히 봉기해 읍내를 포위했다. 지금의 영천시 보건소 자리에 있던 군청과 인근의 경찰서는 군중의 손에 불태워졌다. 이 과정에서 영천 군수가 군중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천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하천 옆에는 당시 군수관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도 당시 성난 군중에 의해 습격당했다. 그러나 군수를 생화장시켰다는 말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10월 항쟁 당시 중학생이었던 황근혜 씨는 몽둥이를 든 군중이 군수관서로 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렇지, 그거는 모르지. 죽어서 빠뜨린지 모르고 하여튼 하수구에서 처박이겠다는 그런 목격을 했으니까. 사람이 불에 타거나 그런. 불에 타는 그거는 못 봤어요. 불에 타지는 않았나 보다. 안 했는데 나는 불에 타는까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맞아 안 죽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하여튼 하수가 여기까지 하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수가 쳐여가지고 죽는 거지. 그런데 머리가 어떤 쪽에 있고 다리가 어느 쪽에 있다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나고 다만 하수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는 그거는 나는 알 수 있으니까. 치열했습니다. 폭도가 좀 심했고 그런 지역인데 특히 이 집터는 보면 영천시 인고면의 대부호 이인석의 집도 당시 성난 군중의 공격을 받았다. 이 집은 거의 불에 타 사라지고 과거의 흔적은 우물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수천 평은 좋게 될 듯한 넓은 집터가 당시 부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한민당의 요인이었던 이활과 후일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이호의 아버지 이인석은 삼만석 대지지로 유명했다. 일제에 비행기 한 대를 헌납하는 등 친일 행각으로 해방전 독립운동가에 의해 폭파될 뻔한 사연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집터는 보면은 우리 일제 침략기 시절에 당대의 만석을 이루었던 그 이인석 씨 집인데 이분은 침략기 시절부터 민중의 원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1폭동이 일어나자 지금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저택인데 이 저택이 이제 거의 다 전소됐다고 들었거든요. 인고면 일대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던 이인석은 소작료를 가혹하게 매겨 소작인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곡수를 위에 놓고면 보통 나무풍구가 아니고 쇠풍구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가오면 싹 지가 어정하나는 다 튀나고 붙도록 이래가지고 곡수를 받았거든. 그러니 그 이제 안심이 있거든 모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곡수를 받을 때 보통 이제 다른 게 섞여도 이제 무게로 따지니까 그렇게 받는 집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쇠풍구라 그래갖고 이제 쇠로 풍구로 칠하게 해가 바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찌꺼기는 다 나가고 알곡만 이제 수복을 했다 이 말이네요. 영천의 봉기는 사흘 만인 10월 5일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전술군이 투입되고 나서야 진압됐다. 인명 피해는 경찰과 공무원 사망자가 16명에 중상자 19명, 주민 사망자 24명, 중상자 20명에 달했다. 피해액이 당시 금액으로 10억 원에 이르렀고 경찰서 본서와 지서의 무기 전부가 탈취됐다. 선산 지역은 대구에서 온 지원 인력 없이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적인 항쟁의 모습을 보였다. 이 지역의 봉기를 주도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였다.
박상희는 일제 때 좌우 합작 항일단체인 신간회의 선산지회 간부를 지냈고 해방 후 인민위원회 간부를 지낸 이 지역의 명망가였다. (10월 3일) 박상희는 2천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했다. 이들은 경찰서 간판을 떼어내고 선산인민위원회 보안서라는 간판을 내걸고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우익정당 요인들을 유치장에 가두었다. 그러나 선산에서는 영천 같은 무차별적인 학살은 보이지 않았다. 대구에는 상당히 힘했고 영천에도 힘했고 그런데 이 선산에는 그게 안 힘했고 좀 요는 기가 적기는 박정희 대통령 그 중시는 폭력보다 대화로 평화적으로 그런 걸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때. 선산군의 항쟁은 6일 대구에서 온 경기도 응원경찰대에 의해서 진압됐다. 이 과정에서 박상희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논바닥에서 사살당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시위는 경남과 충남, 경기도와 황해도, 강원도와 전라도로 번져 12월 중순까지 계속됐다. 미군 G2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 인명 피해는 경북에서만 보안대를 포함해 사망 80명, 행방불명 및 납치가 145명, 부상이 96명으로 집계됐다. 관리나 우익인사의 사망자가 24명, 부상 41명, 납치 21명이었다. 시위대 사상자 수는 사망 48명, 부상 63명에 이르렀다. 사태가 일단락된 뒤 조선공산당 대구시위원회 위원장 김일식 등 경북도 내 주요 좌익 간부들이 9월 총파업과 뒤이은 시위의 주모자로 잡혀 재판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경북에서만 8천여 명이 시위 가담으로 검거됐다. 특별 군정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교수형까지 선고받았다. 뒤이어 1년에 걸쳐 경찰과 우익단체의 사적인 보복이 이어졌다.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 일부는 산으로 들어갔다. 산사람으로 불렸던 빨치산의 시초였다. 대구 10월 항쟁은 왜 일어난 것일까? 당시 시위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간층에서도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전문 직종인 의사들은 시위 노동자의 총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다. 군정, 관리들도 사직을 하게 되고 아울러서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대구 지역의 의사들은 파업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대학 교수들도 이 파업 기금을 내놓는 상황을 볼 때 좌파 세력만의 사건, 항쟁이었다라기보다는 대구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민중항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0월 항쟁의 계기가 된 9월 총파업은 조선공산당이 이른바 신전술로 전환하면서 발생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처음부터 미 군정과 대립했던 것은 아니었다. 미 군정에 협조적이었던 박헌영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1946년 5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좌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군정하고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도록 하는 그런 온건한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여운형 씨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아니다. 미군정이 정면적으로 이제 탄압하기 때문에 이런 탄압 속에서는 우리가 정면적으로 미군정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강경 노선을 이제 채택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헌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던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전평이 주도한 9월 총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었다. 그러나 총파업이 군중 시위로 확산된 것은 사전 계획이었다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 날 이제 대구서가 점령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 미군정을 상대로 그 학생 대표단이 3개의 요구를 제시를 합니다. 3개의 요구를 제시하는데 이제 그 3개의 요구 중에 뭐 이제 구금자 석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경찰의 그 무장 해제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그 발포를 하거나 폭력 진압을 하지 않겠다든가 뭐 이런 요구들입니다. 그런 요구들이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수용되어지면서 학생들은 거기에서 전부 이제 자기 그 학교로 다 돌아가거든요. 특히 최문식, 이재복 등 대구 좌익의 지도자 중 일부는 경찰 폭행과 살해 같은 폭동 상황이 벌어지자 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서 점거를 기점으로 이미 좌익 지도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위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번져나간 원인은 무엇일까? 미군이 대구에 정식으로 진주하던 1945년 10월 1일 대구시가지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 미군들을 구경하며 박수를 보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은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처음에 왔을 적에 그때는 굉장히 환영했죠. 심지어 나도 그때는 연합군이다, 전성국이다, 그 연합국이라는 소리도 그거 같이 들어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민주국가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 나도 그 나가가지고 환영하는데 그 환영했어요. 그러나 미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했던 막연한 기대감은 미군의 첫 포고령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 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6조로 이루어지는 메가더 사령관의 포고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에서 명령으로 끝났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첫 포고령은 미군과는 사뭇 달랐다.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방 후에 한반도 문제를 조선인에게 그대로 두게 되면은 소련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국의 어떤 이해와 상충되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가장 큰 실책 가운데 하나는 친일 관리의 재등용이었다. 경북도와 대구부의 국과장급 대다수가 일제 관료 출신이었다. 10월 항쟁 당시 민중의 증오의 대상이 됐던 경찰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친일의 잔재가 드러났다. 일제 말기 경상북도의 경찰관 2,100명 가운데
873명이 조선인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해방 직후 보복이 두려워 피신했지만 미군이 진주해 전직 경찰을 우대하자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초대 제5관구 경찰청장에 임명된 권영석은 일제 때 충북 영동 군수와 의성, 김천 군수를 역임한 친일 관료 출신의 인사였다. 대구 경찰서장 이성옥 역시 안동 경찰서에서 형사 주임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해방된 나라의 초대 경찰서장으로 임명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미 군정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들에게 남한 민중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미 군정의 의도는 미 군정의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의 이익과 좀 배치되는 어떤 한국 자체에서 민족주의적이거나 또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높으니까 미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고 보수적인 세력들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해놓고 보니까 보수적인 세력들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친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고. 일제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경찰은 비민주적인 수사 관행과 고문 등 인권 탄압으로 반발을 샀다. 미 24 군사령부 감찰참모실에서 작성한 대구 사태 보고서에 나오는 대화는 경찰에 대한 반감의 원인을 잘 말해준다.